안녕하세요.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운영위원 홍현정입니다. 이제 12월이 되어 연말이 되었는데 지난 11월에 잠깐 예쁜 눈 내린 거 말고는 그야말로 시국이 하수선하니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조차 들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도 연말은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는 12월 18일 월요일 저녁 6시 30분에 올해도 수고했어요.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송년회 밤을 엽니다. 장소는 계승사업회 사무실이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회원 카톡이나 SNS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2024년 1월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영화인 길 위의 김대중 개봉에 따른 수원지역 특별시사회에 초대합니다. 날짜는 12월 28일 목요일 오후 7시고요. 메가박스 수원 AK 프라자에서 상영합니다. 이미 카톡과 SNS로 많이 안내해 드렸는데 3만 원을 후원하시면 후원자 명단 자막이 포함된 영화 CD도 보내드린답니다. 많은 후원과 참여 바랍니다. 11월 13일부터 진행 중인 제18회 수원민주주의 시민아카데미 강연 소식입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요즘 더욱 여론조사 결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강연인 제4강은 12월 4일에 이은영 TV 이은영 대표의 민주주의와 여론이란 제목으로 2024 선거혁명의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강연이 또 준비됐습니다. 특별 강연은 12월 15일 금요일에 짱깨주의의 탄생을 저술하신 광운대학교 김희교 교수께서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보내드리는 SNS를 참고하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끝까지 우리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그래도 지난주에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조금씩 이제 올라가서 내일은 많이 풀린다고 하니까요. 예, 겨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독감이 되게 세게 온대요. 아는 분도 며칠 동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무리하지 마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건강하게 겨울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단법인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에서 진행하는 18번째군요. 벌써 수원민주주의 시민아카데미 네 번째 강좌 이제 마지막 강좌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다음 주 목요일 날 한 번 더 특별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좀 많이 와주시고요. 이번 18번째 시민아카데미 주제가 2024년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내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 새 강좌를 쭉 진행을 해왔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총선과 관련 내년도 총선이 있죠. 예. 이런 얘기하면 저도 가슴이 좀 떨립니다. 그죠? 예. 내년도 총선에서 우리 선거혁명의 길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해 주실 우리 이은영 강사님을 잠깐 제가 뭐 구구절절에 길게 할 건 아니지만 소개해 드리면요. 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행정관으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여론조사 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이사,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휴먼 앤 데이터 소장으로 계십니다. 그 중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도 좀 역임을 하셨고요. 또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의 리서치 전략 본부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좀 선거 관련이나 여론 관련돼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고 이제 지금은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은영 TV 유튜브 채널을 진행하고 한 10만 명 정도의 구독자가 부럽습니다. 10만 명 정도 구독자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강사님을 여러분들의 따뜻한 박수로
모시고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따뜻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12월 달이고 또 지금 선거가 시작이 이제 이번 주부터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후보들 오늘 검증하기 위한 등록 마감을 했고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이제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긴장된 내년 총선을 향한 이제 긴장된 첫걸음이 시작되는 그런 한 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볼 때 다 선배님들이셔가지고 저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주제도 약간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여기 우리 그 사단법인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가 워낙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하나의 그 허브 중요한 근거지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고 들어서 그거에 맞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 여기 박진우 선배님도 계셔서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토론하는 형태의 그런 강의보다는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바로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목을 정하는데 어떻게 뭐 하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2024년에는 반드시 선거혁명을 이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역대 흐름을 보니까 꼭 성공한 선거혁명을 이루지 못한 적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지 만족스러운 선거혁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그 유튜브 그 채널이 있어가지고 우리 그 이사장님 그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내용에 프랑스 대혁명도 80여 년 뒤에 공화정이 완성됐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 내년에 그러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만들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10년 사이에 민주주의 승리가 멀지 않았으니까 지치지 말고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프랑스 혁명보다도 좋은 기회를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탄핵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 그 박정희 이데올로기를 뽑아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아쉬움과 또 우리의 어떤 오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내년 선거가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년 총선 내 주변 사람들 여론은 여기 앞에 식사하고 계시는데 뭐라 그러세요? 내년 총선 전망 어떻게 하세요? 검찰 정권 개혁. 네, 개혁. 목표를 그걸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면 전망은 민주당이 어떻게 어느 정도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어떻게 비등비등할 것 같다고 그러나요? 이겨야 되는 자신이 너무 없으신데? 예. 선거제도. 이겨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이면 자신이 지금 없는 거예요. 내년에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 그 2020년 총선 때만 해도 이긴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때 이해찬 대표님 당대표였을 때도 뭐 한 155석 이상 간다라고 전망들은 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왔고 그때는 예기치 않은 코로나라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도 잘했고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여당이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좋은 조건 속에서 특히 이제 그 팬데믹을 초기 대응을 잘해서 잘 승리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분처럼 좀 그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일단은 지금 현재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 이런 지금 현재 이제 이야기되는 것들은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이런 키워드들 때문에 200석 넘는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분처럼 이 사법적 판결이라는 요 부분 때문에 그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으신 것 같거든요. 현재 그 안보 리스크라든지 또 신당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 세 가지들은 민주당에게 기회 요인이기도 하지만 위협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탄핵을 우리가 이번에 두 번째로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번이 처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2007년도에 이미 검사 탄핵을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역사를
그때도 굉장히 여기 뒤에 보시면은 그 검사 탄핵 절차 제가 이거 찾아보다가 이런 절차의 세계일보에 이 기사가 실린 거를 봤는데 이 세계일보 기사에는 내용이 정확하게 누구를 탄핵을 하고 어디가 이거를 주도하고 이런 게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2007년도 12월 13일 기사에 이미 본회의 보고돼서 72시간 내 표결을 검사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뒤져보니까 지금 당시 임채정 국회의장이 검사 탄핵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거를 보고 계셨던 거고요. 그리고 이때 결국 결론은 그 탄핵이 되지 못했어요. 부결 처리가 됐는데 이유는 이 의결 과반수 충족을 못 해가지고 처리가 검사 탄핵이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때 이제 이 검사 탄핵이 대두가 된 이유는 전직 고위 검사였던 분이 전직 고위 세 번째 줄에 보면 전직 고위 검사가 다스가 190억 원이라는 거액을 BBK에 투자한 경위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왔거든요. 그거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검찰이 BBK 투자자 모두 정리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들을 관계도를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국정조사를 가야 된다. 이러면서 검찰총장 탄핵, 검사 탄핵 이런 것들이 막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결국 BBK 때문에 검찰 수사에 의문을 품은 전직 고위 검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검사 탄핵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 대통합신당인가 그 당이 막 쪼개지고 민주당은 쪼개지고 군소정당이 여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함으로써 검사 탄핵 자체가 처리가 되지 않았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2007년도인데요. 그 이후에 2012년 우리가 정권 잡지 못하고 2017년에 탄핵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검찰 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검찰 개혁할 때 이 검사 탄핵이 2007년도에 있었다는 얘기 한 번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 특히 이제 최근현대사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잡은 이후부터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해서 재탄생 정권 재창출을 못한 그 시기까지의 이 의회에서의 권력이 어떻게 움직였었고 또 민주당은 주로 어떤 스탠스를 취했고 어떤 법안들을 처리를 시키려고 했고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이제 검찰 개혁의 산물로서 공수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울면서 찬송가 부르는 공수처장님 겨우겨우 이제 압수수색 겨우겨우 되게 힘들게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공수처를 검찰개혁의 하나의 산물로 만들었지만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공수처 저렇게 해갖고 언제 검찰개혁을 할 수 있을지. 하지만 공수처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검찰 조직은 2,000명이고 우리는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서 우리가 역사에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인 박정희 이데올로기를 뿌리 뽑아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 선거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지금 꼭 이겨야 된다라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이길 거다라는 확신을 못 갖는 거는 이 부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계신 선배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검찰 개혁이 사실 우리가 근현대사 2007년도에 검사 탄핵을 하지 못한 그 역사를 잘 반추해서 검찰 개혁의 설계를 잘 그려냈다면 사실 검사 탄핵만큼 강력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더라도 검사 탄핵에서 탄핵이 되면은 그 검사는 거의 5년, 거의 인생이 망가지는 정도의 아주 강력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공수처 만들 때 옥상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일반인들이 그걸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면 검찰이 있는데 또 위에서 이렇게 서로 견제한다? 이게 옥상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답을 얻지는 저는 못했거든요. 우리 선배님들은 나중에 제가 이제 여쭤보면 공수처가 왜 검찰개혁의 구조적인 산물이 되었는지 우리는 왜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는지 설명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검찰개혁이 시대적 화두로 지금 대두가 되어 있고
우리가 이미 한 번 2007년도에 그 실패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에 다시 새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단절된 역사를 정치적 역사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안을 내놨어야 돼요. 이번에 검사 탄핵할 때 그 준비 과정을 보면 그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준비해갖고 그 철험회에서 준비를 한 거였는데, 그걸 하기 전에 이미 민주당에서 의제 설정 아젠다로 2007년에도 했었지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그 뭐 사실 스피커라든지 빅스피커라든지 프레임을 짜는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줬었어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저는 딱 이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잡은 이후부터 문재인 세 번의 대통령을 배출한 그 한 짧은 한 20여 년의 시간 동안 민주당이 어떤 개혁적인 법안들을 처리를 하려고 했었고 어떤 실패들을 했었는지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각 정권에 대해서 그 정책적인 그 잘한 점과 못한 점들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DJ는 뭐 생산적 복지, 그렇지만 DJ가 제일 많이 좀 정책적 성과들을 이뤄냈던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정책적인 측면이 아니고 이 이제 의회에서의 싸움 있잖아요. 의회에서 싸움에서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겪었는지를 정리를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민주당에서 해줘야 돼요. 사실은 우리들이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의회 권력을 잡아본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는 의회 권력의 싸움인 것 같아요. 사실 선진국들은 의회에서 싸우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도 의회 전략을 통해서 실제적인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관철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너무 무능력한 거를 윤석열 정권에서 배웠다라고 굳이 하나 뽑으라면 저는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게 빨리빨리 얘기를 하면요.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은 거의 뭐 6대3 구조, 이게 이제 거의 구조가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김건희 그 명품 가방 수수건인데, 그게 여론에는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사람들이 이 대통령을 세 번째 탄핵시키는 거에 대한 약간의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그 민주 진영 또는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이렇게 안 좋은 일로 또 탄핵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역사에서 우리가 미래의 후손들을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 것이냐,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30대 중반에 지지율이 나오는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게 잘 반영이 안 됐어요. 김건희 그 명품 가방 수수건이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보도가 잘 안 됐다, 이렇게 지금 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보도가 잘 안 돼서 반영이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기울어진 언론 지역만 탓하다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어진 언론 지형과는 별도로 김건희의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좀 별도로 떼어놓고 다르게 생각을 한다. 대통령의 그 부정평가와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한다라는 게 명분상으로도 좀 뭐랄까, 이게 좀 딱 연결고리가 이어지지 않는 느낌을 갖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임기 초반이다 보니까 이거를 또 탄핵을 시켜가지고 세 번째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 역사도 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저런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다. 하지만 그 물밑에서는 정서적인 어떤 그 영리는 이미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가 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정당 지지율인데, 정당 지지율이 계속 들쭉날쭉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최근 흐름에서의 특징은 좀 그 우리 진영이 위기에 처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결집을 하는 흐름은 분명히 그 패턴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그 2017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이념 지형상에서 상당히 많이 구도가 올라왔거든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거의 한 10%포인트 이상 그 지지세를 확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30%대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완전히 팽팽하게 그 대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30%는 실제 이제 이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민주당의 지지자거나 진보 성향인 사람들이 현재 그 싸움의 구도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빠져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양당이 굉장히 팽팽하게 비슷한 사이즈로 지금 왔다 갔다 그 힘의 그 균형을 맞추는 투쟁이랄까요? 그런 걸 지금 벌이고 있다.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 상승을 한다. 이렇게 좀 최근의 특징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거의 30%대, 뭐 적게 나온 게 이제 27%대였고, 그 다음에 여기 34%까지 나오는데, 27%대는 이제 그 당대표를 흔들 때, 그때 그 시기였고, 그 당대표가 지난 8월인가? 단식을 하고, 그 영장 기각되면서 ARS는 50%까지 나오는 조사가 있고요. 그 아까 이제 최근에 ARS 조사는 민주당이 상당히 10%포인트 이상 우위를 점하는 그런 구도를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신당 여론인데요. 신당 여론이 되게 이제 이게 질문을 다 각기 다르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신당이 처음에 16%, 17% 이러다가 어떤 거는 30% 초반대까지 나오는 것들이 있을, 그런 자료들을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실제 이준석 신당에 대한 그 정당 지지율의 분포가 아니고 이 당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걸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 이렇게 요런 스케일로 물어봐가지고 좀 많이 나올 경우는 30%대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무당파 사이즈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준석 신당 지지율은 15.8% 요 정도 수준이다. 그 요것도 이제 하나, 이준석 신당 하나를 놓고 지지하겠냐 지지하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아직 당 만들지도 않았는데 요 당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지지하겠냐 했을 때 16% 가까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 상당히 성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지율이 좀 빠지지 않고 있고, 또 이준석 대표가 그 이 포지셔닝을 잘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수도권에다가 내가 당을 만들겠다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오래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영남에다가 내가 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보수의 어떤 당을 만들겠다. 당신들 나 지지해라. 어차피 민주당 지지하는 거 아니고 나 지지하면 보수가 그대로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세일즈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윤핵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마케팅을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당이 흐름이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빠져야 돼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16, 17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완전히 다른 선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당을 창당하는 데 있어서 그 구글 독스를 가지고 지금 창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내라. 그 다음에 자기를 또 추천해라. 메일로 보내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그나마 한 발 빠르게 자천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인재 영입에서 영입자 떼고 우리 인재위를 할 건데 자천해라. 추천해라. 요걸 먼저 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한 2,200여 명이 1차로 자기 추천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거른 게 한 700여 명 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오디션을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그걸 못해요. 항상. 그 아주 결정적인 이벤트를 정말 못하고, 이번에 그 현수막 관련한 게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인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떤 관점이 이제 너무 이제 올드해졌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이벤트들을 저렇게 날려먹는다. 지금 그 현수막 그 무슨 뭐 이상한 그 문구들이 있었던 현수막에 배정된 예산이 10억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3억을 그걸로 날렸대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번 총선이 중요합니다. 민주당의 이런 그 시대와 조우하지 못하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 지금 당을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보수 안에서의 세대교체 신당을 지금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본인의 어떤 미디어 파워를 가지고 이걸 유지시키고 있어서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인데, 저는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저런 위협적인 존재가 있어야 민주당이 조금 더 자극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중요한 게 이 조국 신당 관련한 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준석 신당이 나오면은요, 그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요.
제가 볼 때 어디서 떨어지냐면 호남의 젊은 2030 세대 쪽에서 갑니다. 그리고 기존의 2030 세대에서 또 가요. 수도권에서도 가고. 그래서 그 호남에서 2030 세대가 간다는 게 좀 아픈 대목인데 그 지금 민주당이 그거를 준비할 전혀 관점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이준석 신당으로부터 깨지면서 이걸 배우지 않으면은 절대로 진짜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당의 흐름이다. 민주당의 어떤 그런 시각이나 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그 조국신당 조사가 나왔었어요. 조국신당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13.8% 나왔는데 첫 조사는 8%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 첫 조사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거를 대선 후보 지지율하고 동일시하면 안 되는데 그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대선 후보 지지율과 같은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으쌰으쌰 조국을 한번 밀어보자. 조국 한번 우리 당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조국 신당이 뭐 ARS 조사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첫 조사가 8% 나오면 관심을 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조사 나오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대 한 13.8%, 14%까지 나왔어요. 조국 장관께서도 이제 내가 이 정도, 이게 지금 대선 주자 지지율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원래 1%부터 시작하거든요. 대선 후보 지지율은. 그래서 5% 나오면 이 사람은 딱 이제 대선 후보로서 이제 반열에 오른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 그래도 대선 후보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대선 후보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지율인데 8%가 나왔으니까 그 굉장히 좀 뭐랄까 이제 딱 업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의주시했는데 어느 사람들이 찍었나 봤더니 조국 신당의 경우는 4050 민주당 지지자들 호남에서 많이 지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대선 후보 지지율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오는 흐름을 봤거든요. 그러던 차에 나온 게 바로 요 자료입니다. 이게 여기 요 자료예요. 요거. 송영길 신당으로 했고 이름 바꿔갖고 지지율을 물어봤더니 13.9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민주당이 지금 한 30에서 33 정도 되는 그 지지세를 갖고 있는데 위성정당이 나왔을 때 그쪽을 밀어야 된다. 내지는 뭔가 좀 민주당이 조금 더 컬러가 진보 쪽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그 사람의 사이즈가 이 정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기다 추미애라고 이름을 추미애 신당 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민주당 안에 이 조국 개인에 대한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세라기보다는 민주당 안에서 조금 더 이 민주당이 지금 이 포지셔닝을 왼쪽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이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4050 세대가 제일 이 신당들을 지지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분들의 경우는 지금 이제 전체적인 판이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이거 신당을 지지하면은 민주당이 좀 불리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면 지지를 충분히 뺄 수도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 지금 이 신당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어요. 근데 여기 선배님들은 어떻게 정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현재 흐름은 그렇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정당 지지율은 그렇고요. 국민의힘에서 이번 내년 선거를 지휘할 사람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지금 한동훈이 역시 1위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3.7%가 한동훈이 선거를 지휘를 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저 숫자가 나온 거는요. 그만큼 지금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거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의 경우는 20.7이 나오는데 전체 값은 20.7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6밖에 안 나왔거든요. 오히려 원희룡 장관이 지휘를 해야 된다라는 게 17.2%가 나와서 결국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실도 이거 조사하거든요. 조사하기 때문에 원희룡을 쓸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데이터인 거죠. 그리고 한동훈으로 이제 올인을 하긴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적화대의 위험성은 이게 이제 선거를 선방을 하면 이기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100석 정도 선에서 선방을 해주면은 차기 구도가 넘어가게 돼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 이제 손가락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적화될 위험성은 그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뭐 정알못이고 막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 나름의 자기의 관이 있거든요. 그 행정을 오래 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겁이 없잖아요.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한동훈 카드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장 자기의 이에 맞는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오히려 안 쓸 수도 있다. 오히려 안 좋은 저 한동훈을 좀 이렇게 깎아내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온 흐름은 오히려 원희룡을 조금 더 중용해서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이준석에 대한 지지는 저기가 이제 영남신당으로 얘기는 했지만 2030 세대가 지지를 하다 보니까 전체값에서 저렇게 많이 나온다. 그리고 호남에서도 지지를 해주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이제 막 붐업을 시켜주는 거죠. 빨리 창당해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가 나오는데, 실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준석은 버린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당사 앞에 가면 이준석 탄핵해야 된다. 사람들 맨날 거기 앉아서 시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알면서 이준석이 포지셔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영리한 친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는 정치인이 아니라는 그 한계, 이 뭐랄까요, 조조 같은 그 킹메이커일 뿐이지 저 사람 스스로가 정치인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함이 많아서 그런 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좀 관심사항인 그 선거 제도에 대한 거에 따른 시뮬레이션이에요. 이 자료는 그 최병천 소장이라고 예전에 이제 민주연구원에 계셨던 분이 엄청 길게 이제 그 산식을 막 해가지고 계산을 하신 글을 보고 이제 제 나름의 시각을 붙여가지고 만든 자료인데, 일단은 그 최병천 소장은 선거구제 산식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정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게 옳은 거다 틀린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나도 몰라서. 다만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정당 지지율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같은 걸로 봤어요. 그래서 35대 35% 얻는 걸로 해서 막 이제 계산을 어떻게 막 하셨더라고요. 쫙 해서 했는데 결국에 민주당이 좀 지는 걸로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최병천 소장님의 결론은 뭐냐면 권역별 그 병립형제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셨더라고요. 권역별 병립형제로 해야지 그나마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우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분석한 글을 내셨는데, 저는 그런 복잡한 계산을 안 하더라도 결국에는 병립형제하고 연동형제가 있을 때 그 두 당이 아까 보시면 거의 비슷했잖아요. 그러면 병립형제일 때는 그 그냥 지지율상으로 보면 그리고 지지율은 지금 현재 같은 지지율로 보시면 안 되고 그 총선 지형 조사가 있어요. 총선 때 그 뭐 견제를 위해서 민주당 지지해야 되냐, 뭐 안정을 위해서 뭐 국민의힘 지지해야 되냐, 이런 지형 구도 조사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면 그 지지율이 한 40% 중반 정도 나오고 국민의힘이 한 30대 후반 중반 뭐 그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자료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병립형일 때 그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것보다 한 7, 8석 정도 그냥 어른 잡아서 그 정도 더 가져갈 수 있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립형제 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한 15석에서 18석 가져간다고 하면 그 더불어민주당이 한 7, 8석 더 많은 23, 4석 정도 가져간다는 숫자가 대충 그냥 얼추 나왔을 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국민의힘만 만들었을 때는 다 가져가는 거죠. 민주당은 없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저 때문에 그 뭐 약속을 지켜라 막 이런 얘기해도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지금 지지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똑같이 위성정당 만들었을 때 그때도 비슷합니다. 병립형제 할 때와 비슷해요. 6, 7석 더 가져가요.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병립형제를 하든 또 준연동형제를 하든 국민의힘보다 많이 가져가요. 그리고 군소 정당들은 5석 미만이에요. 각 당이 다 어느 제도를 해도 다 5석 이내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은 그 국민의힘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대표에게
빨리 이거 병기평으로 안 가겠다라는 약속을 빨리 해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보면은 좀 약간 미숙한 요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특히나 선거구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준석 신당이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거냐. 예기치 못하게 저쪽이 지금 이제 사람을 모으고 있잖아요. 사람을 모으면 정당에 플러스 알파를 만듭니다. 이 사람이라는 그 인재들이 들어오게 되면 새 인물이 들어가게 되면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서 현재 한 16, 17 요 정도를 20대 초반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누가 새 인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졌을 때 27일 이후부터 한 1월 초순까지 어느 정도의 정당 지지율을 가져갈 거냐, 올라갈 거냐, 유지할 거냐, 떨어질 거냐, 요걸 보고서 선택을 하면 돼요. 병립형제로 갈지, 뭐 준연 운동제로 갈지, 그거는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잘 설정을 해서 논리를 잘 만들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저희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인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병립형제로 갈 듯이 얘기한 거는 그 민주당 신당 사이즈가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그대로 그냥 갈 경우에는 예기치 못하게 그 개인 중심의 신당이 확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그 좀 차단하기 위해서 병립형제로 간다. 신당 못 만든다라고 던진 것이 아닌가. 그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해석을 해야 된다. 저는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구제와 관련한 거는 이준석 신당의 사이즈가 어떻게 될 건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막 이탄희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약속을 지켜라 막 지금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탄희 의원님도 어디로 갈 건지 또 빨리 이제 얘기를 하셔야 돼요. 험지로 가실 건지 불출마 하실 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서 1월 초쯤에 결정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 시나리오 뭐 다양하게 나오는데 지금 다 이게 벌써 언제 나온 거냐면 한 올해 상반기에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뭐 검사랑 뭐 경제개인사 투입한다, 뭐 보수신당 창당한다, 민주당 30명 탈당한다, 분당한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의석 반대. 이거 올해 초부터 다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특징이 지금 아직도 이렇게 같은 큰 판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최근 대선의 특징을 보면은 뭐 이제 세대, 지역, 계층, 이념으로 볼 때 2030 이제 스윙부터 근데 이 사이즈가 좀 커요. 한 35% 정도 구성비로 볼 때. 근데 이만큼 큰 게 지금 65세 이상의 연령입니다. 여기다 한 35% 정도 구성비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기서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이쪽으로 선택할 건지 이쪽으로 선택할 건지 아니면 양쪽을 다 할 건지. 지금은 민주당이 이쪽에 올인해 있어요. 지금 스윙보터인 2030 35%의 2030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모두 준다 계속 하는데 그게 과연 좋은 선택인지. 이게 좋은 선택이 되려면 그 시각이 아까처럼 그 올드한 시각을 가지면 안 돼요. 완전히 이 2030을 끌어다릴 수 있는 나이가 좀 내가 있어도 2030이 나를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선도적인 시각과 아젠다들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깨질 수밖에 없지 않나. 왜 계속 저쪽에서 싸워야 될까? 저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65세 이상을 여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쪽을 버리고 이쪽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연구를 해보면 정말로 어려울까? 연구를 정말 해봤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최근에 지역구도가 다시 복원되는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세대와 세대 변수와 연결이 되는 거라서 과거처럼 복원되기는 어렵지만 약간의 복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회기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동산 정책과 자산 양극화 이거는 이제 앞으로 뭐 계속 갈 문제인데 이거는 부동산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과학기술과 산업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전환기라고 하는 게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격차가 더 커진다라는 게 이미 지금 예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순히 부동산 정책으로만 지금 볼 것이 아니고 산업 구조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달 이런 걸로 해서 이 양극화의 문제를 좀 다시 좀 전체적으로 세팅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유권자 지형에서 중도 확장됐는데 이때의 중도는
민주당이 14% 정당 지지율 갔던 그때의 중도가 아닙니다. 이미 지금의 중도는요, 상당히 그 컬러가 왼쪽으로 와 있는 중도예요. 그래서 지금 중도층의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 보면은 다 민주당 지지예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 중도 별로 많지 않아요. 대통령 지지율도 평균보다 낮아요. 중도가 20%대예요. 지금 대통령 긍정평가가 중도는 지금 20%예요. 그래서 지금의 중도 확장을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개념을 예전보다는 왼쪽에 있는 중도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대선 특징 보면은 이게 중요하죠. 검찰 이 사법 권력이 상수가 된 선거, 이게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왜 사이다에서 뭐 고구마 됐는지 충분히 이해해요. 아마 여기 선배님들 중에서도 뭐 이제 수사 받아보거나 재판 받아보신 경험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이해가 되잖아요. 저는 이해가 돼요. 그 재판을 4-5개 했을 때 나 개인의 재판이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진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본인이 하나하나 결정하는데 얼마나 고심을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더 이상 이게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서 이렇게 막 좌우하는 그러한 선거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내년에 반드시 중요한 화두가 돼야 되고 모든 민주당의 후보는 이걸 다 걸고 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모든 것들은 뭐 마지막 거 9번이요. 심리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30 세대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2030 세대들은 이미 선진화된 그런 뭐랄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세대들이고 핸드폰을 아예 손에 쥐고 태어난 세대들이잖아요. 근데 이 세대들이 그 뭐랄까요, 자기의 자존심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그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이 세대뿐만 아니라 내가 좀 어렵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지게 된다거나 뭐 이렇게 요새 뭐 학생들 뭐 10등급 해갖고 장학금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내가 좀 경제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게 뭔가 나의 어떤 선택에서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속마음을 좀 감추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 심리를 잘 읽지 못하고 이렇게 그 심리를 오히려 건드리는 형태의 프레임을 짜한다거나 메시지를 낼 경우에 상당히 선거에 치명적이죠. 그래서 그 보이는 것 뒤에 있는 심리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들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좀 강화해야 되는 게 세대론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이 사회심리학적인 그런 연구들을 상당히 많이 해야 돼요. 나를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본심이나 나의 처지를 감추려는 메시지들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크게 실수할 수 있다. 특히 선거전에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오늘 이제 선배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 최근에 민주주의에 대한 겁니다. 민주주의가 우리가 이제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린 지금 대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오고 있는 이유를 이제 뭐 오픈 민주주의라고도 하고 AI 민주주의라고도 하는데 이게 나온 이유는 내가 대의를 해서 나의 이익을 지키라고 해서 대의 제도를 채택해서 뽑아가지고 국회에 보내놨더니 나의 이해나 이익은 하나도 안 지키고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있더라. 이거 너무 열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내가 직접 한번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능하게 만들어준 게 바로 인공지능 때문에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거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인공지능이 아주 쉽게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내가 한번 직접 참여를 해서 직접 정치를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다시 지금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들과 실험들이 유럽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거를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그 AI를 기반한 민주주의가 어떤 특징을 갖느냐. 이게 이제 뭐 유동 민주주의라고도 명명을 하기도 하고 지금 앞에 얘기한 것처럼 오픈 민주주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인공지능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특징은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지금 뭐
챗 GPT라든지 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대용량 데이터들을 쫙 한 번에 정리해 갖고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사를 결정할 때 데이터에 기반한 건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면 그 다음이 아예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정책의 그 기본 인프라가 깔려 있다.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격차가 나겠죠. 그리고 그 지금 꼭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 아니어도 챗 GPT한테 물어보면 정리를 해줘요. 얘가 다 데이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예측 모델링을 AI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시나리오를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의사결정이 더 완벽에 가깝게 실수를 줄일 수 있게 인공지능이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인프라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도 한번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의사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매우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플랫폼 안에서 참여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그 환경 기반 시설 뭐 하나를 좀 하수 정말 처리장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다 반대하시죠? 이 플랫폼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의견 써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유튜브 아예 채널 하나 만들어요. 너무 쉽잖아요.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영상 3분짜리 하나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역에 이 하수 정말 처리장 들어오는 거 반대입니다. 요런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하면 댓글이 쫙 달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민 참여 증진의 기회를 너무너무 쉽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AI가 데이터를 다 꺼집어 내주니까 결국 그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선배님들도 항상 우리가 뭐 의사 결정할 때 엄청 물어도 보고 딴 사람한테 선배한테 물어보고 자료도 찾고 해서 최적의 결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좀 한 뭐 몇 년 뒤에 그때 결정을 들여다 보면은 내가 그 분야 그때 그 주제에 대해서 한 50%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을 했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커버를 인공지능이 다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아직은 좀 실험적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아까 그런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본래의 장점은 있지만 실제 이제 이게 AI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민이 참여했을 때 이게 장점을 발휘할지 단점이 더 많이 나타날지는 지금 연구 중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헤테라키 민주주의 뭐 이런 이름으로도 있는데 플루이드 민주주의,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이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뭐 서로 다르다는 뜻의 접두어로 통치, 아나키가 결합한 단어인데 이미 벌써 책이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그 민주주의의 그 참여 과정에 SNS가 결합이 되고 인공지능이 결합이 돼서 우리들의 어떤 의사결정을 더 완벽에 가깝게 높여주는 거죠. 좋은 거죠, 그거는. 그리고 그 정부 권력을 시민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의를 시킨 저 사람들만이 그 정보와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앞으로 이게 상당히 이제 커질 영역이고 대의 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주의자로 가자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더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큰 변화의 흐름을 읽으면서 본인의 의제는 뭘로 설정할 거고 그걸 위해서 시민들과 어떻게 결합할 건지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 유동민주주의 뭐 여러 가지 아까 헤라데키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분산된 의사결정 구조와 실시간 의사결정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를 시킨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2030 세대에게는 너무 익숙한 겁니다. 그냥 바코드인가요? 그거 그냥 핸드폰에 갖다 대면 바로 막 링크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 바코드가 아니고 뭐죠 그게? QR. 예, 그래서 시대가 이미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유동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과도주의적인 경향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저 유동민주주의가 그 개념이 뭐냐면 내가 직접 하기도 하지만 내가 잘 못할 때는 내가 신임하고 나의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의제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설명상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을 대의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이 네트워크 안에서 나의 그 어떤 선택권을 내가 위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양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저도 이게 공부를 깊게 안 해서 그냥 그렇게 설명한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게 과도주의적인 경향에 빠질 수 있고 이게 위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소수의 어떤 셀럽형 사람들에게 이게 권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스타 투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 유동적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지금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 이제 직접 민주주의와 뭐 이런 그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다시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데 네트워크형 참여의 그런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를 유럽에서는 이미 막 이야기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큰 틀의 변화, 민주주의라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지금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그 디지털과 그다음에 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막 변화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이 이거를 아예 선도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을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얘기는 이 정도고요. 그래서 내년 2024년 총선을 승리를 하려면 어떤 선거혁명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거 그냥 저는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렇게 한 분씩 한마디씩 하고 가야지 우리가 오늘 또 온 이 힘든 발걸음을 하셨는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냥 한 말씀씩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괜찮을까요? 예. 그래서 제 강의는 이거로 마무리하고요. 이게 지금 뭐 그 책 같은데 막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주장했다고 하는 학자 이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학자 이름을 구글이나 이런 데인데 넣어봤는데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로 연구가 되는 건지 의심스럽기는 한데 아직 그럼 우리나라에 이게 좀 잘 안 들어와 있나? 아니면 아주 그 마이너한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젊은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